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계엄 수사와 탄핵 절차 관련 핵심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내홍과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등은 어제 친윤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 자세히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에 따라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제 제2요구권 행사 취지를 밝혔는데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2요구권 행사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는 있는 건데 다만 좀 수기라든지 또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충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타진되고 논의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에는 또 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행정부 입장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인 어떤 조치 이런 것에 따라서 거부를 했던 게 아니라 행정부의 평균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 거부권 행사하는지는 뭐 이해를 하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됐던 점, 그동안에 토론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번에 거부권을 써버렸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더더욱 앞으로 더 유념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될,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한다거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쨌든 행정부의 고민은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이것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되고 국회와 또 논의 과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번 제2요구권 행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이 하나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본다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가지 경우에 이제 이 농업 관련된 뭐 농사법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본다면요. 네. 일단은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였냐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뭐 자료 유출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 또는 기업인들의 뭐 소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동행명령의 그 대상을 되게 범위를 확대하는 일반적인 이루어지는 청문회까지 그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계의 우려가 상당히 컸고 특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은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기 전에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약간 조금 수위가 높은 법을 통과시키는데 별로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거부권 행사하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말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고 기정사실화해버리면은 민주당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간호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던 법이었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는 민주당도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도 역풍을 맞겠구나. 특히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는 상당히 우향우를 해야 될 거예요.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정무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 라는 전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네. 이 농사법도 마찬가지인 게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왔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아마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쨌든 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그리고 한치의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는 기조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마 거부권 행사하는 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는 정부나 야당 모두가 크게 어떤 반발이나 이견 차이가 없는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윤주준 평론가께. 예.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이 아닌 내란 수기의 뜻을 따르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기는 어떤 공직자의 본분에 따른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에서는 마치 완전히 여야로부터 중립적인 어떤 권한대행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임명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을 뿐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엄연히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지금 현재 계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다. 요거는 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본인이 해왔던 원래 정부가 해왔던 그리고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그 건의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이러한 것 때문에 탄핵한다? 오히려 그러면 해볼 테면 해봐라.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안 좋을 걸 이런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청소 대행이 왜 이러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청소하고 그냥 해야 될 사람이 왜 뭘 더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처신하면은 국민적 지지는 더욱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사람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야당이라든지 국회 다수의 의견을 많이 좀 수용을 하고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여야정 협의체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저는 그런 표현 또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여야정 협의체인 거고 각자의 힘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행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국회 다수파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유사시에 그 재의결 표결 때 3분의 1 이상의 의석으로 이걸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세 주체가 서로 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저는 일단은 그 예전에 얼마 전에 탄핵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재의결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농촌 지역 의원들이 있거든요. 물론 반대할 가능성 높지만 더 설득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이번에 막힌 법안들은 아쉽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행정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6개 쟁점 법안은 확률상으로 보면은 재표결에서 통과되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찬성이 아주 압도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는 내란상설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다른 문제다라고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6개 쟁점 법안은 어쨌든 부결되고 폐기될 것 같습니까? 윤주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무적인 사안도 아니고 어떤 지금 현재 비상계엄과 같은 뭐 범죄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정책적인 사안이고 또 여야의 어떤 뚜렷한 기조와 철학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국민의힘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사분오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 내자 오히려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도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작 관심은 여당이 제2요구권 행사 요청했던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고비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얘기를 보니까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준동을 진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자, 민심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 이벤트입니다. 내란 특검법하고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이 바로 탄핵 소치에 들어가겠다. 그럴 걸로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도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이미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할 때에 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재의결 굳이 추진하는 것은 기어이 뭘 열어봐야 아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의 정세들을 좀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전에 김건희 영부인에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동요가 있었어요. 네.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필 또 이게 뭐 필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것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흐름에 지금 얹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도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국회 표결에서도 재적은 아니지만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표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적어도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더 못 갈 수 없고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윤진 평론가님, 예.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이거는 이제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예. 탄핵 정국하고도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슈인데 예. 이 부분을 일단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1월 1일까지입니다. 네네. 이제 아직 열흘이 시간은 넘게 조금 남은데 있네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 시계에서 한 10일 정도, 12일 정도의 시간은요 아주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요. 네. 저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은 바로 이 10일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나 고소영장 발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소환에 출석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라든지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기존과 다른 어떤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는데 저는 특히 내란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지금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수사기관 쇼핑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특검까지 이게 가세하면 정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공조본이나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지금 뭐 보여주기식으로 하냐, 지금 뭐 솜방망이 수사를 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설득을 야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 또 특히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뭐 통과가 되고 제2요건이 행사되고 이런 주고받는 그런 광경들이 많았고 이게 지금 더 이상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걸려 있는 이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국민의힘이 이른바 쉴드를 쳐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심적 여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바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내란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좀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설득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향후 상설 특검 수사 인력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의 내란 사건 수사도 특검으로 일어나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 특검도 또 다른 수사관을 만들고 자료를 공부해야 되고 수사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지금 바라는 바일까? 저는 그것도 잘 미지수거든요. 여야가 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윤주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를 방어를 여당 쪽에서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공세를 취하고 이게 사실 종착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예 어떤 전면에 지금 수사와 어떤 탄핵 심판의 전면에 나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중요성이랄까 이런 그런 거는 좀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근데 잠깐 제가 상설특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수사를 했던 인력들이 일정 부분 흡수가 돼요. 뭐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 인력들이 특검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수사의 중복이라든지 단절 이런 것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은 저는 윤준일 평론가가 전망하신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감싸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한다거나 뭐 탄핵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장도 사실 뭐 7, 80%의 국민들은 동의를 못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판국에도 대통령 배우자까지 지키겠다고 하겠다. 여기는 국민들이 거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럴 여력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찬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상식을 깨는 행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속으로는 이거 그냥 통과되게 놔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 뭐라고 하고 속에 들어가셨나 봐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저는 탄핵 표결 때도 나타났다고 봐요. 솔직히 친윤 의원들 중에 탄핵 안 되고는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찬성을 누를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게 마치 눈치 게임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한다. 다만 이제 제 의견은 또 이것도 무기명이긴 하니까 통과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통과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지 이거를 분리해서 할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행사를 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냥 통과를 시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네요. 예. 자, 민주당은 내란죄 규명을 위해 일반 특검 외에도 상설 특검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서구 법무부 차관 등 7명 위촉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일단 특검 추천위원들 7명이 위촉이 되는데요. 이 7명이 일단은 이게 순서를 보면 상설특검법 수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 추천위원회에다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둘 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른 앞으로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서 의뢰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체 없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곧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안 발의를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입법부가 탄핵안 남발하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에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한 탄핵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표결 글쎄요. 무기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의 표결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표결을 하거든요. 150석 이상을 네. 하니까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찬반 투표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국회가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소추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일종의 저는 정치적 판단이고 보기 때문에 물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대하냐 아니냐는 사실 되게 중대한 그 중대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는 입법부가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권한에 대해서 일종의 형법상의 무고죄 같은 걸 지금 적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기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판단해서 한 그러한 탄핵 소추를 단순히 기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입법례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근데 했을까요? 이제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하나만을 딱 떼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사건 자체도 매우 무거운 사건이지만 실은 이것은 그 전에 한 2년 5개월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정치권의 갈등의 어떻게 보면 폭발한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과했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면서 뭐 직무 하루 만에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전혀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떤 직무의 전체 일환으로 봐서 탄핵 소추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탄핵 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이것으로 결국 기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 그거로 인한 모든 피해는 사실은 모든 게 국정의 어떤 마비, 혼란, 또 국민의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너무 남발했고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민주당도 그리고 이것을 좀 자중해야 됩니다. 정말 이 다수의 횡포,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뭐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방송 정책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갚음하는 수준의 탄핵 소추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건 좋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기각된 탄핵안을 발의해서 표결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러한 것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목리를 부린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네. 비현실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다. 이 네. 얘기는 이제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권 원내대표가 왜 이 얘기를 이 시점에 했을까요? 이게 이런 입법이 지금 국회에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르시는 게 아닌가. 예, 이거는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탄핵 소추가 오남용된 것이라면 네. 그거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몇 건의 기각이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책임을 안 졌던 건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이 너무 커서 책임을 별로 안 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스스로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표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되면 이게 네. 역풍이 붑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반대했던 그 표결을 하는 의원은 내란이 공범인 거냐. 그걸 시인하는 거냐. 이렇게 역으로 논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선 의원이신데 의원 스스로의 권한과 정당한 의무 행사에 대해서 이거를 처벌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워낙 대통령하고 이제 친분이 깊은 분인데 네. 대통령 어쨌든 탄핵 그 절차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그 초입에 한번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이 불신과 적개심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전국을 만들어서 무리한 어떤 여론 공세를 펼치는데 과거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관계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는 상당히 그 간극이 있습니다. 즉 거의 약간 좀 증오와 혐오에 가까운 그런 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극단 지지층에 좀 포획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기가 밀려서 안 된다. 새가 밀려서 안 된다. 이런 어떤 절박감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한 이런 발상까지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 딱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지금 탄핵안 남발이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지금 정치가 이렇게 이 모양이 이런 혼란을 가져온 데는 네. 민주당 책임도 크다는 그 어떤 지적인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검사가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꼭 검사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무죄가 나왔는데 네. 그래도 기소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형사재판도 아니고 탄핵재판의 경우는 책임을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던 공직자들이 실제로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의 잘못인지 앞서서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임명하느냐? 여기서 결국 출발하는 것이다. 1차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한테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상황 여파로 정체가 오늘 평소보다 심한 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성수 분기점부터 20분 정도 필요합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중랑교에서 월릉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더 가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오늘 내내 작업 중인데요. 교통량 늘면서 미사부터 답답하고요. 이후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극심한 정체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13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오산에서 동탄, 또 기흥에서 수원까지 각각 밀립니다. 판교 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서초나들목 3차로에 고장난차가 생겨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공이 이제 공수처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서울 고검 앞에서 이제 취재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매우 당당하다.
그런 상황을 좀 밝혔습니다. 예. 또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이 말은즉슨 아직까지 변호인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뭐 그 통치서 수정이라든지 소환 불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좀 해석이 됩니다. 또 지금 이제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뭔가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 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헌법적 요건인 사태와 뭐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고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내란죄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국헌문란과 관련해서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 혹은 뭐 끌어내려고 했던 지시가 지금 많이 나왔다는 증언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명확하게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약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앞으로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고 비상계엄은 다 명분이 있었으며 내란죄에 해당되는 요건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오늘 좀 분명히 밝힌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윤수진 평론가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체포의 채자도 나오지 않았다. 체포하라고 지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군 관계자들 얘기하고 배치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 한 명은 일단 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또 2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말도 있었죠. 오늘 석동환 변호사가 전 세계의 내란을 사전에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뭐 방첩부대에 있는 수사단장이라든지요. 또 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명령 계통에 있는 모든 그 주요 지휘관들은 일제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뭐 구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그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도 사실은 불리한 것입니다. 예.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숨길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 같은데. 자기 혼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거짓말한 게 밝혀질 것이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지시가 결국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단 1%라도 동조했다면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시 받자마자 각하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 끊어버리면 이런 모르겠는데 뭐 군이 이동하고 뭐 봉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 소극적이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절대 유리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 그렇다면 통화 기록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통화했다라는 정도는 남아있어도 통화의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내란죄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 문제에 있어서는 그중에서도 체포 지시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그게 보시는 왜냐하면 거죠. 국헌문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뭐 폭동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을 성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모른다 없었다라는 변호 전략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진 평론가님은 이 체포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트릭이 아닌가? 말장난인 것이죠. 트릭? 네, 예. 왜냐하면 몇몇 관계자의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라고는 말을 안 했다. 끌어내라고는 안 했고 잡아들이라고 한 거 아니냐. 체포의 채자는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채자가 안 나온 거죠.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확인된 게 뭐냐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쪽 주장하고 종합을 해서 보면 그러면 경찰이 국회를 막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길 터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이걸 지시했냐. 당장 철수해라 라고 조치했나요? 안 했습니다. 세 번째. 계엄 해제 표결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에 전화를 해서 이 계엄 해제해라 라고 지시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합참지휘통제실 안에 결심지원실에 들어갔고 지금 거기에 대한 의혹이 2차 계엄까지 준비한 거 아니냐 의혹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취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회피식의 어떤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말에 그 배경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 철저한 조사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저와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 또 전투 통제실에 참석했던 인원 모두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 네. 배경이 뭡니까? 일단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나 정황들이 있는데 뭐 김용현 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고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정보사가 지금 이 사태에서 굉장히 중핵에 위치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수사라든지 체포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간밤에 새벽에도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탱크 부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처음에 계엄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봤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뭐 당연한 취지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윤주진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예.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받지 않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시간 끌기, 지연 작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약 윤 대통령 미수령이 계속되면은 27일 날 이제 첫 변론길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어제 헌법재판소의 관련 인사가 직접 관저를 찾아가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런 수령 거부와 같은 프레임에 재판부나 헌재가 끌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송달이 됐다, 그러니까 전달이 됐다라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송달 네. 간주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오히려 상당히 강경하게 이것을 재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적 조치에 의해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27일에 무조건 참석해라 이런 식의 저는 일정을 짤 것으로 보지 대통령이 이렇게 만약에 시간 끌기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을 때 헌재가 그러면 일주일 미뤄줄게 저는 그런 식의 통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재판의 일정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강경한 원칙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재판 지연이 이른바 침대 축구 논란이라고도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도 뭐 피해가기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 이제 했고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2차례 수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하튼 이게 뭐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재판 지연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가수 태양 씨의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나만 바라봐.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아, 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어내도 너는 질질 끌지 마 베이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너는 빨리 해 나는 질질 끌게. 근데 잘 됐다고 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지원해봤자 국민들한테는 비판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이제 그 수령 지원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네. 변호사 선임이 또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선거법 재판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전 의원 그랬고 네. 민주당의 최강욱 전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논리라든지 증인 이런 것들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으면 사실은 재판을 일부러 재판부가 지연시키지 않아도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자신 있으면 무죄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이 말씀은 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4년 올해 상반기에 그 전공의들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 발동했었고 그리고 2022년에는 화물연대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 발동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령 지원 전술이 그 단체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잡듯이 쫓아다니고 이거 송달된 거다라고 해놓고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그러고 있다. 예, 사실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사회적 명분이 없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본인이 사법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 불과하다 이걸 지적합니다. 3717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만일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법원에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임을 밝히면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 판결에 참작될 수 있는 건가요? 윤주진 평론가님 짧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했느냐, 네.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었느냐, 윤 대통령이 왜 얼마나 본인이 절박했는지를 소명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이해도 인식도 입장도 충분히 전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엄 사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논리가 조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라서 계엄 사유가 불법이다 이렇게는 판단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 다음에 계엄 절차들을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민주당 또 이 탄핵소추안에 보면 내란죄 부분하고 계엄법 불법적인 부분하고 조금 축을 다르게 해놨거든요. 네. 아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결하기 쉬울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리고 뭐 사법부로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 국헌 문란의 폭동인가라고 했을 때 폭동 부분은 살짝 국헌 문란에 비해서는 조금 빈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채워진다면 내란죄 유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벌써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절차 단독으로 확정했습니다. 23일, 24일 인사청문회 하고요. 자, 참여 안 하겠다던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지연작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지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예. 이 후보자 3명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 절차를 밟을 텐데 예. 여야가 같이 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결국 민주당이 혼자 할 걸로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조금 다시 해보자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는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 3명이 빨리 충원이 돼야 제대로 된 헌법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원칙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서 좀 버티다가 결국에는 청문회에 좀 들어가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이 조금 미스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은 들어간다. 이제 안 들어간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선출을 해야 되냐. 임명 뭐 그 몇 년 전에 7년 전에 얘기하던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인사청문회도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결국은 이 3명은 선출이 되고 임명까지 된다고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뭐 민주당 단독 야권 단독으로 하더라도 추천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임명은 이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권한대행이 과연 지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국회가 다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의 권한이 있는 이유는 그 사이에 혹시 몰랐던 부분들 체크를 해서 법적인 결격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임명하지 않는 그 정도의 의미인 거지 최종 결단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연스럽게 도장 찍고 임명하는 그 절차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이것도 역시 중형이긴 하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 선고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일부 감형됐지만 중형은 유지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 같습니까? 어쨌든 본질 즉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대북 그 방북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한 것이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혔고요. 네. 또 그것이 일종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어떤 청탁 혹은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2심도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뭐 이화영 부지사의 뭐 이른바 술판 회유 논란 이러한 것들도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렇게 자신이 방북 대납을 했다라는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다. 또 북한의 리오영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실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기각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중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감형이 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 이후에 어떤 그러한 방북 비용을 갖고 뭔가 개인적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든지요. 그리고 애초에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어쨌든 뭐 아주 죄질이 불량한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어쨌든 대북 인도적 사업이었고 또 이화영 부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김성태 회장을 뭐 강요했다 이런 정황이 없다라는 점이 참작돼서 양형이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징역 7년 8개월은 상당한 중형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제3자 뇌물 사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네. 것이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또 항소심에서도 나왔어요. 네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빈틈이 남아 있고,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북 송금을 하겠다는 것은 감추었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현재까지 나왔던 얘기만 종합했을 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이 쌍방울 그룹에서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유리한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를 부양시켜서 가치 이익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어쩌면 그게 목적이 두드러진 것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용됐을 수도 있다. 본인이 이걸 사실을 모른 채로, 저는 이론적 가능성으로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말씀 좀 하실래요? 아니요,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자, 약간 다른 주제인데 명태균 씨 황금폰에 이어서 이번엔 법사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선이란 의혹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 3대를 검찰이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검찰이 이거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이 그 수사의 계기가 된 거는 공천 헌금 문제인 건데, 근데 이 법사폰을 입수했으면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정계나 재계 인사들하고 연락을 했는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 남부지검의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서 이걸 밝혀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스팸 코인, 그러니까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파다 보면은 혹시나 이거 공천 헌금을 코인으로 세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정계나 재계 인사가 개입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이런 수사가 또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게 2018년 얘기라 그러는데 6년이 넘은 일인데 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예. 2021년에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킴비 코인, 이게 이제 아마 사기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좀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7월에 이 사기죄로 이 킴비 코인 관련자를 재판을 넘기는 과정에서 바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역시 이런 가상자산으로 돈을 바꾸려고 한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되면서 정치자금법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제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뭐 경북 영천 관련 지역에, 영천 쪽 지역에 뭐 그 영천 시장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모 인사로부터 돈 1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2018년 사건뿐만 아니라 이분이 원래 우리의 이제 세간에 알려진 거는 지난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뭐 네트워크 산하본부인가 뭐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벌써 무려 6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이분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2018년 전후로 해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정계 인사와 또 출마 희망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 뽑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선수별로 뭐 이게 아마 의견을 내라, 추천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관록에 그 나경원 의원도 이제 거론되고 있고, 초선에 김재섭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김재섭 비대위원장 카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김재섭 의원에게 참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당의 엄청난 혼란상을 이끌어갈 경험, 관록, 인맥, 또 시행착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축적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을 맡아도 모자랄 판국에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신선하다, 뭔가 젊다, 새롭다,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로 한번 실패를 맛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친윤의 연기 피우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당권을 친윤계가,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 당이 친윤 일색으로 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색깔이 없고 개파색이 없고 이미지도 좀 신선한 당대표를 한 명 세우고 네. 결국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정말 김재선 의원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굴마담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요.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파색이 없어야 되고 정말 당을 혁신할 수 있고 다음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도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재선 의원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의도에서 나온 그런 여론몰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시간 거의 다 돼가지만 경기도 안산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서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 4명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했다고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네. 네. 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계엄 모의를 했다? 네.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소식을 듣는 순간 왜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최고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인파 속에 들어가서 네, 소리가 묻힐 수 있죠. 누가 녹음을 한다 치더라도. 네. 그리고 부대하고 또 가까운 지역이었고 나름의 계산 끝에 고른 장소가 아니었을까. 예전에 부산의 초원복국집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이석기 내란 모의 사건 바로 그 햄버거 집이라 그러네요. 윤주진 그렇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예,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역시 그런 역을 노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평범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이 모여서 그냥 식사나 간단하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뭐 특정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은 아니지만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패스트푸드점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종종.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모임 속에서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일반 젊은이들이라든지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노렸을 수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허술하게 한 것도 허술하게 해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쪽이 다 엿보인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이른 새벽 혜준이가 연탄불을 갈기 위해 일어납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는 이 낡은 집에서 혜준이와 여동생,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요. 혜준이가 2살 무렵 할아버지에게 어린 남매를 맡긴 채 집을 나가버린 엄마. 없는 살림에도 할아버지는 늘 사랑으로 손주들을 보살폈습니다. 서툰 요리지만 아이들 끼니 한 번 거른 적 없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온 할아버지. 하지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고는 겨울이 되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탄가스에 노출된 허름한 방과 찬물만 나오는 낡은 욕실. 따뜻한 외투 한 벌 사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필요한 혜준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온기 어린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부터 기온이 많이 회복됐지만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으로 유지되다가 이후로 기온이 떨어져 일요일은 다시 서울이 영하 7도, 파주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올겨울 최저기온 예상되고 이때부터 바람도 강해져 체감온도가 끌어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2도, 파주 영하 7도로 춥긴 해도 오늘보단 약간 오르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등 대부분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 오후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북 등지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제주에 오겠습니다. 비나 눈은 대부분 주말 오후에 그치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는 주말 밤까지 이어집니다. 눈으로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와 경상권 등은 1에서 5cm, 그 밖에 경기 남동부, 강원, 충북, 전라권 많은 곳은 3에서 10,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cm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는 1,451원 9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16원 40전 올랐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50원을 넘은 건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위헌 소지 법안들에 대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탄핵 민심을 거스르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이 봄까지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결국엔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대가 늘어나는 등 수요는 크게 느는데 공급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추천을 받기로 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관록과 쇄신 의지를 동시에 갖춘 인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여당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최고위원직인데 던지셨는데요. 요 며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상처받은 심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독서로 하고 계십니까? 산책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뭐 다양한 것을 일단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끝나고 나니까 또 방송이라든가 뭐 언론 쪽의 요청이 더 많아져서 네네. 지금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엄 선포된 그날 밤 저희가 이제 그 TV 화면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빠른 걸음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네. 바로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매우 빨리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김종혁 당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제가 네. 잘 봤죠? 그렇게 막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같이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만나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당사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즉각 그 국회로 직결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서 최고 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네. 오는 도중에 국회가 봉쇄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사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로 모였는데 여기서 당사에서는 안 된다.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대표가 지금 모두 다 같이 국회로 가시죠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대표와 함께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걸어서 가자고 했어요. 네. 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로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네. 그래서 다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국회로 들어갈 시점에 여권 관계자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에게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날 새벽에 이제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새벽 한 5시, 6시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때 다들이 지쳐서 그 본회의장 앞에 휴게실에 있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는 아직 보도가 되기 전이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그 침투했던 그 계엄군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쭉 퍼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저희는 뭐 그 얘기 들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제 체포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래요? 라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한 일주일쯤 뒤에 사살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한동훈 대표를 뭐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뭐 이게 확인 안 된 그런 김어준 씨가 갑자기 국회에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 몇 명에게 그 같은 자리에 있던 분들에게 사실은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었다. 그 얘기를 그 뒤늦게 한 거군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하여튼 그 김어준 씨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다는 거고요. 들어가지 마라. 목숨이 위험하니까 당신 들어가지 마라. 피해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 전원 사퇴로 지도부가 이제 붕괴돼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른바 친한계로 불리는 뭐 최고위원들이 한 대표와 사전 논의 없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그날 그 탄핵안이 통과된 다음에 의총에서 거의 인민재판이 벌어졌죠. 뭐 아시다시피 대표 물병도 던지고 그다음에 뭐 온갖 육두 문자에다가 여기 의원들 하나씩 일어나서 자기가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라. 네.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써내라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뭐 다 쫓아내고 우리끼리 몇십 명이라도 우리끼리 당을 만들자. 뭐 90명이 똘똘 뭉쳐 하자. 네. 예. 네, 이거 뭐 거의 북한 인민재판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가자라는 건 뭐 마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우리끼리 뭉쳐서 가자는 뭐 북한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당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획득하는 건 뭐 목적인데 권력 획득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가자. 뭐 쉽게 말하면 영남당으로 뭉쳐서 가자.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에 해당 행위 같은 발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장동혁 최고나 그리고 진종호 최고는 엄청나게 그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니 나도 못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의하지 않고 던지듯이 자리를 내려온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다고 말한 반면에 어제 뉴스레터 K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출연했는데 쫓아내는 사람 없다. 지도력, 당 장악력 한계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측근 최고위원들마저 등 돌렸고 이른바 친한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그 숫자가 미미하다 뭐 이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분적인 진실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됐지 뭐 의원들이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선거 과정에서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고, 심지어는 끝난 다음에도 대표가 되면 바로 끌어내리겠다라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국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탄핵 국면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국면을 대표를 쫓아내는 그런 구실로 삼았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고 일단 선수별로 추천을 받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 뽑는 게 어려운 이유 뭐라고 보세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네. 그 각자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걸 내색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 당대표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까지 맡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에다가 그 당대표의 역할을 한 비대위원장까지 해서 사실상의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뭐 제왕적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그 본인이 만들어낸 대통령은 무슨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잘못하면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탄핵됐고, 그런데 정작 그 1등 공신은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제왕적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죠. 네. 국민들이 별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걸릴 것이고, 나머지 친윤분들도 본인들이 뭐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와중에 김재섭 초선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장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이 왜냐하면, 떨어진다고 보세요? 예, 뭐 아마 그 중진들께서 쟤를 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쟤를 어떻게 믿고 그걸 맡겨. 혹시라도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우리 컨트롤 안 되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뭐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얼굴 마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뭐 김재섭 의원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왜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지 뭐 불보듯 뻔한데 뭐 김재섭 의원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 뭐 다음 주쯤은 뽑힌다고 봤을 때요. 새로 네. 구성될 지도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당은 뭐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저는 정말 암담해요. 당의 쇄신과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친윤 중진이라는 분들이 쇄신과 개혁과
뭐랄까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뭐 비대위원장에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그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누구 한 분이 맡으시게 된다면 굉장히 험난한 길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탄핵 심판도 시작될 텐데 거기서 그동안 대통령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보나마나 비난의 화살이 우리 당으로 쏟아질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이제 한동훈 대표 사퇴했고, 자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약간 돌아오겠다는 거를 시사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 등판을 보면 4월 총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차례라고 보고 과연 세 번째 등판이 언제일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은 한 전 대표가 세 번째 등판을 그때 할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뭐 정치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라는 건 전부 다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들이기 때문에 민심이 그 배를 밀어갈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그 비상계엄 하에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그런 처신과 행동과 말들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들께서 한동훈을 다시 불러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한동훈 대표를 다시 끌어오지 않겠죠.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들, 주권자인 유권자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질문 한 두어 개 더 해볼게요.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 행보와 관련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엄의 위헌성, 대통령 조기 퇴진 이런 건 이제 신속히 지적했던 반면에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었고 이거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도 받았고 단정적으로 내란죄라고 규정 지은 것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 강한 반발에 이제 직면하기도 했고요. 예민한 문제를 최고위원들과 상의하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일단 지르고 본다는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대표가 그 수차례 그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지만 네. 중진들께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총 열자고만 계속했죠. 지금 현재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회의를 해서 불을 끌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게 생겼는데 그걸 의총으로 결정합니까? 그 최고위에 열면 거기서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무슨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도 최고위의 멤버였지만 뭘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지금 중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국회로 가지 않고 그 당사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서 그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만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라는 거 안을 통과시켰다면 네. 그 다음날 벌어질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안을 받아들이면 저희는 그 안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당사에만 남아 있었던 저희는 그 비상계엄 방조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만에 의해서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날 유혈 사태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막아낸 것이 결국은 대표의 결단인데 그런 결단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결단에 대해서 계속 네가 그런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탄핵으로까지 가게 됐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서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온다고 한다더니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 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당을 네.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로 이끌어 가지고 헌정 중단을 막은 공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비판은 왜 그렇게 처음에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바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건 이제 우리 당 내부보다는 바깥에 있는 분들의 비판이신데요. 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법정 투쟁 벌이겠다면서 저렇게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자기 지지해달라고 길거리로 와서 시위해달라는 식의 사실상의 선동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래대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기 퇴진을 해달라, 조기 퇴진을 약속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탄핵이 가져올 그런 어떤 부정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 퇴진을, 탄핵보다 먼저 조기 퇴진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사실 지난번에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야당이 똑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조기 퇴진 요구를 하겠다고 조기 퇴진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하셨다가 5일 만에 그걸 확 뒤집으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네. 탄핵이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여야 지지자들이 길거리에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 관련해서는 이건 결국 국민이 결정하시는 거다는 그 큰 틀의 맞는 말씀해 주셨고, 근데 약간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비대위가 친윤계 중심으로 구성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 출마 조건이나 이런 룰들을 최종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한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룰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명태균 씨 사건을 보면 네. 이 명태균 씨가 그런 룰을 만드는 게 전문가이고 거기에다 여론조사 조작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시켜서 판을 다 뒤집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당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보고 판을 짜느냐, 아니면 사실상 우리는 뭐 끝난 거니까 우리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소수의 인원들끼리 똘똘 뭉쳐 가자. 우리끼리 공천 서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룰도 달리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임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에도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은 뭐 침대 축구 지연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튼 또 민주당의 비판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뭐 내란 혐의 수사라든지 탄핵 심판 절차라든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응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응해야 되는데요. 저희 국민들이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통지문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그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쪽에 반대편에 있어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다음에 수령을 해야 되는 그 통지문을 또 안 받고 이사를 갔다 하면서 수취인 불명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과 제1야당의 그런 대표가 전부 다 범죄에 연루돼 있는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꾀를 써서 이것을 피하려고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국민들은 참담한 마음, 참담한 심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권 여당이 왜 그런 편법과 꼼수에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월 초에 까지 해야 되는 게 이른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절차에
복잡할 수도 있다는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자, 이런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여당 쪽에서 지금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럼 저는요 이게 그 한덕수 총리께서 네, 그 지금 여야의 입장이 똑같은 사안에서 정반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은 그 헌법재판관은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양국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네. 그리고 탄핵안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너는 그럴 자격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쪽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은 부여를 하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네.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당은 그 정반대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거부권 행사는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한동훈 권한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든가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라든가 적어도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탄핵안을 거부하지 말고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수 진영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생각이셨지만 저희가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강론으로 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실상 묵인하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끌어안고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이 결코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비판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그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고 거기에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보수에 대한 생존의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 가운데 최소 100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이면 부상자 규모도 크겠어요. 네, 그럴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비공개로 보고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을 한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 지역을 다시 탈환을 하지 못해서 몇 달째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배치된 북한군이 한 11,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한 걸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도 1,000명에 달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발생했던 교전에서도 북한군 사상자가 나왔던 걸로 파악을 했는데 네. 사실 교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횟수가 적었는데도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개활지, 그러니까 몸을 숨길 수가 없는 엄폐물이 없는 환경에서 북한군이 일종의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희생이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문제는 이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파병을 한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부대인데 여기서 추가 병력이 차출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은 추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드론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군이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사상자 규모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 이런 불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드론이 북한군 장병하고 뭐 장갑차, 자동차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투 현장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북한 군인이 무더기로 숨지거나 다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근데 북한 군인들이 사실 전투 경험이 없는 데다가 뭐 지형지물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폭탄 같은 낯선 무기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뭐 크게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지금 합동부대를 꾸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언어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군을 최전선에 배치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끝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라는 데서 분석을 했는데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 당국자나 국영 언론에서는 아직 이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배치했는지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못하고 외국군 도움을 받아야 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북한군의 국적을 속이려고 부랴트인으로 둔갑을 시키고 위장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부랴트인이 러시아령의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한군이 이 부랴트인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설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북한군 존재를 부정한다는 네. 거네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또 전환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요. 이게 네. 지난 9월하고 11월에 이어서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 건데 왜 이 증시 지수가 떨어졌냐라는 걸 보기 전에 먼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 사실 시장이 모두 예상을 하던 결과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번 금리 인하 자체보다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더 쏠렸던 겁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 전망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가 3.9%에 이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니까 3.9%에 이르려면 이게 내년 말까지 0.25%포인트씩 2번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걸 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금리 내릴 때만 해도 내년 전망치를 3.4%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9월에는 4번 내릴 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2번으로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횟수를 줄였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으면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트럼프 발언 보면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나는 관세를 신봉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취임 직후에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높은 관세를 물리게 되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결국에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를 2번 이상 인하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증시들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경제 전망 발표 전만 해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발표 직후에는 모두 하락 전환됐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1,450원 돌파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것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 달러 가치를 약화하는 요인이 되니까 환율이 내려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연준의 전망이 나오면서 강달러가 좀 지속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음 달 중순에 있을 한국의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먼저 탄핵에다가 트럼프 2기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경기가 위축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문제는 연준이 천천히 내릴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계엄 사태에 대응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1월에 하느니 추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그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오히려 환율과 같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자 이런 데 뜻을 모았고요. 그리고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도 좀 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지금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북핵 위협이라든지 러시아와 그 북한의 협력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국을 언급을 하면서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격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렇게 민주주의 제도가 한번 꺾인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진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 이것도 네.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 소통하는 데 좀 정치적 동력이 약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죠. 네, 맞습니다.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요. 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이 돼서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 아니면 퇴직금 규모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판례에서는 근로자들이 받는 통상임금을 포함할지 이걸 판단을 할 때 수당의 고정성이 있는지 이런 속성을 따져봤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이 기준을 폐기하는 걸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시점에 근무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하는 식으로 조건을 단 상여금도 모두 다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 판결이 반영이 되면 기업들이 부담할 인건비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재계 반발 얘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손흥민의 거치가 관심입니다. 잔류냐 이적이냐 아직 거치가 이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2주가 지나면은 계약 기간이 이제 6개월도 안 남아서 다른 팀과 이적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독일행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원래 그 케인이라는 선수하고 같이 토트넘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의 시즌 2가 나오는 거 아니냐. 바이에른 뮌헨. 네,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 또 김민재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뭐 보기는 좋고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 언론들이 뭐 최근 한 2, 3일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단은 이제 케인이 팬미팅을 가서 네. 저 우리 뮌헨에 어떤 선수가 오면 좋을까 이런 이제 팬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그냥 소니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잉글랜드 프로축구리그에서 47골을 합작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막 이제 집중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 독일에서 축구를 배우고 성장을 했고 함부르크에서 데뷔를 했고 또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펼친 다음에 토트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프로 축구에서는 이거 우리 선수 아니야? 하는 또 이제 그런 아주 친근함 그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연고의 선수고 케인하고 잘 맞고 네. 그러면 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막 이렇게 막 커지게 되니까 구단 입장에선 사실 또 토트넘 입장에선 아직까지는 우리 선수고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저 선수를 잡기 위해 플러스 1년의 그 옵션을 어떻게 활용해 갖고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 껄끄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SPN 같은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구단하고 손흥민 선수가 일단 만난 거는 사실이다. 만나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만족하지 못했다. 구단이라면 토트넘. 예. 뭐 이건 잔류 여부의 논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해서 토트넘의 전설로 남고 싶은 손흥민 선수가 장기 계약에 성공해서 남으면 예. 토트넘 선수가 되는데 만약에 독일로 넘어가서 만약에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에 가게 되면 케인하고의 이야기 또 대표팀 전방 공격수와 수비의 중심인 김민재가 함께 뛰는 모습 뭐 그림상으로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리그컵인 카라바오컵에 메뉴와의 경기에 출전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메뉴의 고민도 사실 그래요. 지금 공격 라인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손흥민을 잡았으면 왜냐면 뭐 박지성이나 이런 과거의 선수들을 봤을 때 한국 선수들을 메뉴하고 잘 맞아. 이런 또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이렇게 되면 또 항상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이 우리 투르키예 리그에서도 관심이 있어. 사우디에서는 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손흥민을 잡아올 의사가 있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2주 뒤에 뚜껑을 좀 더 까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도 뒤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1월에 있을 대한체육회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이 아직 출마 의사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왠지 그럼에도 출마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출마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4, 25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찰이 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관련된 곳이죠. 뭐 자택, 사무실, 대한체육회, 진천 선수촌 그리고 이제 참관단 올림픽 때 참관단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관련된 여행사까지 뭐 8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라는 곳에서 어제 하게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직원 부정 채용 그다음에 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물수수라든가 뭐 그밖에 비위가 있느냐 없냐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라는 곳에서 지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수사 의뢰를 한 거를 지금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접수 마감인데 그때까지 뭘 밝혀낼 거냐? 밝혀낸다고 한다면 이제 판세가 바뀔 수 있는데 이기흥 회장 입장에서는 22, 23일 사이에서 문체부에서 무언가를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23일 오후나 24일 되면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상대 후보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무리한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기흥 회장이 지난주부터 맞불 작전에 나섰어요. 사실 뭐 이 체육회장 자리를 내려오고 나 사실 정부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내가 거절을 하니까 두 곳 정도의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내가 거절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또 그 불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흥 회장이.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이 불교 신자에 대한 지나친 탄압 아니냐라고 종교 쪽으로도 일이 번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전에 못지않게 뭐 이기흥 후보까지 아직 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8명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보다 많은 데다가 또 뭐 이렇게 맞불 작전까지 터지면서 뭐 점입 가격입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는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돼도 상처를 입을 것 같고 후유증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기흥 회장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나가고 당선이 된다고 해도 워낙 많은 정부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아주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두 8명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 이기흥을 표방한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해 모였다고요. 네. 8명의 후보 중에 이기흥 후보, 그다음에 저기 이제 그 오주영 후보라고 하는 젊은 후보 한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의 후보는 사실상 반 이기흥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때 단식 투쟁을 했던 박창범 전 대한우시협회장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2위를 했던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뭐 선수이면서 저 행정가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분이 모여서 17일 날 긴급 회동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기존의 그런 뭐랄까 정서라든가 많은 이기흥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화를 해서 좀 견제도 하고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한 24, 25일까지 후보 등록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가 되시려면 7천만 원의 기탁을 해야 되고 또 그 득표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20% 이상,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4명의 후보일 때는 뭐 한 후보가 30% 정도 당선이 되고 나머지 세 후보가 20% 정도 나눠 가지면 선거 비용이 뭐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명이 표를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24일까지는 늦어도 단일화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뭐 그 모인 네 분이 단일화의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합의를 하는데 이제 항상 문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이분들이 또 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에 공감하는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뭐 체육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감하는데 그렇게 지표 누구를 위해 단일화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뭐 여론조사라도 이런 거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승민 후보가
훨씬 더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 방법 말고 다른 건 없나 또 이렇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내부는 2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고 또 이제 그 강태선 서울시 전 체육회장 같은 경우도 단일화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나도 의견을 내겠다. 근데 이제 이들하고 전혀 다른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오주영 후보라고 39살의 그 전 세팍타크로 회장하시던 분. 예. 그분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단일화할 거면 뭐하러 후보에 나왔느냐. 자기의 의지와 뭐 철학과 소신이 없는데 이거 나와서 뭐 나눠먹기 또 아니면 또 이면 계약해가지고 또 다른 부조리를 만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방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공식 출마 의사 밝혔고요. 체육회장도 그렇고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노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 회장이 결국 사선 출마에 나섰어요. 네. 이제 가장 큰 슬로건이 결자해집니다.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선 도전의 배경, 공약 등을 밝혔는데 가장 큰 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네, 그리고 준비된 미래를 완성해 보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크게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또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보겠다. 또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완성하겠다. 또 디비전 승강제를 완성해서 축구의 저변 확대를 가져가겠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기존의 공약과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좀 이제 그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좀 구체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8강에 가겠다. 48개 팀 중에 8강에 가겠다. 그리고 2026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7년에는 올해 못했던 아시안컵 우승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메달을 따보겠다. 뭐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게 나와서 좋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스란히 부담은 축구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홍명보 감독한테 가겠죠. 예, 그러면서 다른 후보자인 신문선, 허정모 위원과도 이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신문선 이제 그 전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변화와 갈망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오히려 정몽규 협회장의 사선은 재앙이지 않겠냐. 본인이 뭐 하루에 600km를 이동한다고 하는데 600km를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의 갈망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뭔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변화는 바라는데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상대하는 정몽규 후보를 상대하는 허정무 신문선 이 두 사람이 약간은 힘에 붙여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번엔 천만 관중 시대연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얘기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거들이 일본 대신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KBO 리그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일본 NPB 리그보다 좀 낫다. 그런데 이제 이 씨앗이 언제 나왔냐면 지난 8월에 이제 SSG의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뛰고 싶어? 그러면 일본보다는 무조건 한국이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뛸 수 있는 기회나 팬들의 시선 또 코칭 스태프 전체가 믿어주는 것이 일본보다 낫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같이 기록과 그거에 대해서 해서 뭐 심지어 그 메이저리그에서 데리고 왔는데 2군으로 바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KBO에서는 감독들이 한두 경기를 져도 한 번 더 믿어보고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KBO는 메이저리그 복귀에 아주 지름길 같은 걸로 이제 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KT 위즈, 왜 우리 지난 가을 야구할 적에 오르기 결정전부터 4위 두산을 잡고 강철 매직이라는 걸 이제 해서 포스트 시즌을 열었던 팀 있잖아요. 그 팀의 주축 타자였던 로하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있어요. 로하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이제 다시 뛰기로 했었는데 2017년에 처음 KT에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그러니까 두 해 연속 이제 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요. 최정상급 타자로 맹활약하다가 이 선수가 그 NPB 그러니까 일본 프로리그 한신으로 이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만큼 기량을 펼치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시즌에 맹활약을 펼치니까 지금 일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로하스 주니어 아직 쓸만한데? 저 선수 데려올 만한데? 그래서 지금 외야수가 약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도 한두 팀, 메이저리그에서 한두 팀도 저 정도 타격에 저 정도 수비면 쓸만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내심히 흐뭇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 투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역수술 차례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단 15년부터 18년 시즌에 그 SK에서 뛰었던 메릴 켈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 그 선수는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빅리그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3년 뛰고 기량을 검증받아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지금 애리조나에서 6시즌째 뛰고 있는데 빅리그에서 5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만 20승. 또 그 NC에서는 에릭 패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2022, 2023년 뛰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다시 돌아가서는 시카고 또 세인트루이스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 또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1,500만 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한국 KBO가 수준도 우리가 사실 뭐 국제 경쟁력은 지금 좀 한국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네. 외국인 선수들이 누려볼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한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선수들도 굉장히 좋아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담 올러라는 투수 그다음에 그 타자는 패트럭 위즈덤 이런 네. 선수들이 뭐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도 손색이 없고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이지만 이번에 승부는 그러니까 2025년 승부는 한국에서 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외국인 선수들이 더 좋아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야구 키움은 베테랑 내야수 이제 오선진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선수가 좀 사연이 되게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뭐 유행가 가사 같은 내용인데 대전, 대구, 부산을 찍고 마침내 서울로 들어온 선수입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에 지명이 됐고 네. 삼성 라이온스로 트레이드돼서 롯데에 가서 뛰었어요. 그런데 방출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방출이 된 상황에서 정말 저거 한 게 본인이 아직은 더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구단과 이렇게 접촉을 한 끝에 키움에 새롭게 둥지를 트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절실함이 반영된 선수, 뭐 뛰어난 기량이라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 절실함이 이번 겨울에 어떤 꽃을 피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주말에 볼만한 경기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는 지금 전국 종합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내일도 2시 10분부터 KBS 1TV에서 중계할 건데 뭐 이상화, 이강석 이 선수의 대를 이을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 프로 배구 15연승에 실패한 흥국생명이 2위 현대건설과 이번 금요일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치는데 김연경 선수의 활약과 또 긴 기록을 가다가 한번 이렇게 딱 덜미가 잡히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위기를 극복하는 흥국생명의 활약 그다음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현대건설의 피말리는 접전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누가 당첨되는지는 뉴스레터 K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